항생제의 효능과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균을 죽이거나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미생물의 성장이나 생존을 저해하는 약물의 총칭입니다. 항생제는 원래 진균과 같은 미생물이 생존 경쟁의 관계에 있는 세균을 억제하기 위해 만드는 물질로 자연에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페니실린 발견 이후 인류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지만 항생제 내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본래 항생제는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 가운데 다른 미생물 특히 세균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물질을 약물로서 사용하는 것만을 가리켰다.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푸른 곰팡이로부터 얻은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항생제를 가리킬 때 인공적인 합성 물질은 유사한 효과를 보이더라도 항생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대 이후 빠른 속도로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인공적인 항균 물질의 합성 개발도 활발해지게 되었다. 이에 의학자들은 인공적으로 합성 또는 반합성된 항균 물질을 기존의 항생제와 비교하여 항균제라고 칭했는데, 실무에서는 항생제와 항균제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처방되었으므로 항생제와 항균제를 구분하지 않고 항생제라고 부르거나 전자를 천연 항생제라고 부르는 용례가 확산되었다. 한편 항균제의 항균은 세균에 대항하는 물질만을 가리키므로 진균이나 바이러스, 원충 등 다른 미생물에 작용하는 약제까지 항균제라고 하면 엄밀히 말해 틀린 것이 된다. 따라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항원충제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항생제는 항미생물제제라고 부르는 것이 권장된다. 또 항생제는 세균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세균의 성장과 번식을 억제하며 인체의 면역계가 함께 작용하도록 하는 정균성 항생제와 성장 중인 세균을 직접 죽이지만 증식하지 않는 휴지기 상태의 세균은 죽일 수 없는 살균성 항생제로도 나뉜다.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어떠한 항생제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소위 슈퍼박테리아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항생제가 의학에 도입된 이후 새로운 내성균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도 이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내성획득병원균은 대부분 독성이 강한 경우는 드물고 또한 만성질환자,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노인이나 면역결핍증 같은 환자들의 문제가 되지 정상적인 사람에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슈퍼박테리아는 어떠한 항생제를 사용해도 죽지 않는 세균을 뜻한다. 슈퍼버그라고도 하는데 현대에는 항생제의 남용으로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즉 저항성이 높은 돌연변이 박테리아들이 많이 생겼다. 페니실린이라는 희대의 명약과 그에 이은 수많은 항생제들이 생겨나서 대부분의 세균이 쉽게 퇴치될 것 같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저 페니실린이라는 놈의 내성을 가진 놈들이 너무 많이 생겨 잘 쓰이진 않는다. 항생제가 크게 보급된 이후 각국의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 페니실린뿐만 아니라 그것의 아들 손자뻘의 메티실린, 반코마이신 등등의 항생제들에도 죄다 면역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일명 최후의 항생제라는 반코마이신도 씹어버리는 저항성 황색포도상구균까지 나타났으니 슈퍼박테리아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것은 아닐 듯하다. 거기다가 항생제를 양분 삼아 살아가는 해괴한 변종도 있다. 슈퍼박테리아는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치료를 하는 것이 보통이나 주로 병원에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탓에 면역체계가 약한 환자의 경우 폐혈증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는 정도가 크기에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물론 생물의 영양이라는 건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이걸 항생제 방어력으로 돌린다는 건 무언가를 등가 교환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없는 평범한 환경에서는 다른 세균에게 경쟁해서 밀려 면역체계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위협이 못 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들이부을 수밖에 없는 중환자한테는 치명적이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어서 항생제 대신 쓸 수 있도록 박테리오파즈 같은 걸 사용하는 방법이 연구되는 중이다. 일부 돌팔이들은 이를 근거로 항생제는 무조건 나쁨으로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받아들여야지 비전문가들이 유사과학을 들이대는 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무엇이든지 적당한 게 중요한 것이다. 사망 위험성이 있는 심각한 세균 질환, 대표적으로 세균성 폐렴이나 신우신염과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주사제로 조금 호전이 된다면 복용 약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세균의 종류와 감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에서 세균 배양을 하지만 이것이 꽤나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한다. 감염 부위, 증상 양상에 따라 가장 치료 확률이 높은 약물을 먼저 사용하고 며칠 보면서 증상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2차 약물로 변경을 한다. 사실 혈액 배양은 다양한 시도에도 효과가 없을 때를 위한 보루라고 보면 된다. 세균성 감염이라면 경험적 치료로 95%는 호전되니까 의사 중 일부는 항생제의 개발과 그 사용법의 정립이 현대의학 최대의 쾌거라고 보기도 한다. 당장 항생제가 없었더라면 발생했을 대표적인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술 이후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 급증, 치과 발치 시 사망률 급증,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등 각종 세균성 성병 창궐, 해결 방안 없음, 말라리아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 폭증, 결핵 창궐, 노인의 사망 요인 1위로 폐렴 등극, 이질, 콜레라 등 세균성 설사 창궐,
병사들의 환부 감염으로 인한 사지절단율 급증, 피부 혹은 피하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 급증.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항생제는 기본적으로 박테리아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므로 동물이나 식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나 박테리아는 반드시 병원성 세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식물에게 유익한 박테리아도 사멸시켜 체내 작용을 저해하거나 내성균의 자연 선택을 강제하여 간접적으로는 인간을 비롯한 동물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몸에 유익한 균들은 항생제 민감성이 높은 반면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질환의 원인인 병원균들은 상대적으로 내성이 있어 어설픈 항생제 사용이 세균 감염을 치료하기는커녕 체내 미생물의 조성을 망가뜨려 건강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다. 원치 않는 부작용 중 높은 확률로 설사가 발생하는데, 이는 항생제 사용 시 대장균 등의 장내 정상 세균들이 덤으로 사멸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비정상 세균이 증식하거나 장내 삼투압, 산도 변화 등으로 설사를 일으킨다. 기전에 따라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지켜볼 수도 있고 다른 항생제를 추가 복용할 수도 있다. 항생제로 완치된 이후 장내 유익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프로바이오틱스 복용을 권하기도 한다. 항생제에 따라 부작용과 힘든 정도가 천차만별이며 또 주사제의 경우에는 항생제 및 질환의 종류에 따라 맞는 속도도 모두 다르다. 항생제 중 일부는 간독성, 신독성, 이독성의 유발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24시간 내내 일정한 농도를 유지해야 효과적인 경우도 있어 빨리 맞겠다고 임의로 투여하거나 속도를 높였다간 큰일 날 수 있다. 그냥 설정해준 대로 맞도록 하자. 특히 일정 농도 유지가 필요할 시 농도가 줄어들면 죽어가던 세균이 다시 증식하며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운 나쁘면 내성균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약은 교체되고 치료 기간은 길어지며 심각하면 사망한다. 인체 내에 들어갈 시 효과를 보는 항생제는 인체 외에서는 효과 보장이 되지 않거나 효과가 전혀 없다. 이건 항생제 외에도 많은 약물이 그러한데 간 대사 등을 거치면서 다른 물질로 대사가 된 후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 많기 때문에 간혹 항생제를 빻아 가루를 낸 후 물에 개어 상처를 닦는 사람이 있는데 하지 말자. 효과 없다는 논문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항생제 내성균이 문제가 되지만 이와 별개로 항생제 과민 반응 때문에 뜻밖의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존재한다. 대체로 가벼운 부작용은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면 며칠 내로 호전되지만 가끔 후유증이 남아서 크게 고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혹시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투약을 즉각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장내 유익균의 사멸로 인해 면역력 저하, 구강 감염, 알러지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우울증과 불안 증세에 영향을 미친다. 항생제는 감수성이 있는 대부분의 세균을 죽이지만 드물게 돌연 변이에 의해 특정 항생제에 죽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세균이 존재한다. 이를 그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라 부르는데, 문제는 항생제를 사용할수록 이런 내성균은 필연적으로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생물들이 자연 선택에 의해 도태되거나 살아남아 우점종이 되듯 내성균은 항생제로 동족들이 죽어나갈 때 홀로 살아남아 자손을 퍼뜨린다. 게다가 세균의 특성상 한 세대가 매우 짧기 때문에 번식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다. 즉 환경에 적응을 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 결국 항생제를 쓰다 보면 내성균만 남게 되며 이는 모든 항생제의 숙명이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새로운 항생제를 계속 개발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함으로써 내성균의 출현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아서 인간에게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의 개발에는 10여 년이 넘는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데 반해 항생제의 남용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 당장 손 씻는 가정용 비누에 항생제를 넣은 제품들이 버젓이 슈퍼에서 팔리고 있으며 의사들마저 바이러스 질환인 감기의 항생제를 예방용이라며 습관적으로 처방할 정도로 항생제 오남용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항생제 내성 및 부작용에 대한 대응 방안. 우선 항생제를 줄이는 가장 큰 방법임과 동시에 내성균에 감염이 되지 않는 예방적 차원으로 육류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 내에서 주로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약한 장소에서 손을 깨끗이 씻자. 항생제를 복용, 처리할 때 의사나 수의사, 약사 등의 지침에 따라 시행을 하고 임의로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들이 처방할 때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관습은 버리고 몸속 세균은 되도록 생활 환경과 건강 및 면역 개선으로 극복해야 한다. 그나마 유산균의 복용이 이러한 항생제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는데 보탬이 되지만 여전히 항생제를 우선적으로 처방하기 때문에 의학계는 후속 연구를 진행 및 반성해야 하고 대응 방안을 다시 설립해야 한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 치료에 매우 중요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내성균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 처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